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세법의 이재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2018년도 우리 부동산 세법 중 개정사항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 개정에 대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법은 매년 재정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의해 따라서 세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또 세법은 특성상 개정된 내용이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내용을 좀 잘 정리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내용을 한번 좀 정리해 본다면 2017년도 12월 달에 그래서 12월 26일 날 지방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2017년 12월 29일자로 지방세법의 하위 법률인 지방세법 시행령에 관련된 내용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2017년 12월 19일자로 우리 소득세법 등 국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됐고요. 2018년도 2월 달에 요 소득세법 등 법률 하위 규정인 시행령의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8년 3월 21일자로 요 소득세법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2018년도에 출제될 수 있는 개정된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도상 여러분 우리 지방세와 관련된 개정사항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국세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세 쪽에서 제일 먼저 우리 취득세에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취득세에서 개정된 것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거 한번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우리 재차 과점주주의 명확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취득세에서 우리 과점주주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과점주주라는 것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바로 뭐라냐면 과점주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과점주주는 바로 그 비상장 법인의 최대 주주로서 그 비상장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등이다라고 보시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뭐하는 사람이다?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과점주주는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 과세 대상을 이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점주주 너도 한 번 더 취득세 내라라는 게 바로 뭐냐면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이미 비상장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비상장 법인의 명의로 취득세가 부과됐는데 이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이 과점주주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과점주주 너도 한 번 더 내. 뭐 내? 취득세 내. 그래서 여러분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은 이중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다가 역시 뭐를 곱하는 거냐? 세율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취득세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에 요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그 비상장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에다가 부동산 등 취득 가액에다가 과점주주는 100%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일정한 지분을 갖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취득 가액에다가 과세 지분율을 곱해서 이거를 바로 과세 표준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특례세율 2%로 적용해서 특례세율 2%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과점주주가 내게 되는 요 과세 지분율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됐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지분이 증가됐을 때, 세 번째가 이제 다시 이걸 다른 말로 재차 과점주주라고 합니다. 이때에 요 다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의 요 과세 지분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을 양도하여 해당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여기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다시 과점주주가 된 걸 바로 뭐라냐면 과점주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개정된 게 뭐냐면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 사원 등으로 했죠,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60%의 지분율을 갖고 있었다. 그럼 무슨 주주죠, 여러분?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50%를 초과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을 처분해서 20%를 처분했다 봅시다. 20%를 처분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40%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과점 주주야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50%를 초과한 60%일 때는 과점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해서 40%가 되니까 과점 주주가 아니었던 얘기죠. 그러다가 다시 주식을 자, 25% 추가 취득했다 봅시다. 25% 추가 취득하면은 다시 지분율이 몇 프로가 된 거죠, 여러분? 65%가 되는 거죠. 65%. 그러면 이때에 이 과점 주주는 그 과세되기 전에 그 과점 주주가 되기 전에 가장 최고 지분율 60%, 요 지분율을 과거의 최고 지분율 초과한 것만 내면 되기 때문에 몇 프로만 내면 되냐? 5%만 내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때 60%였던 과점 주주가 60%를 전부 팔았다 가정합시다. 몇 프로를? 60%를 전부 처분했어요. 그럼 이제 지분율이 있어 없어? 없죠,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은 주주가 아니죠. 그러다가 다시 65% 취득했다. 65% 취득했다. 그러면은 이때에는 과점 주주였을 때 최고 지분을 60%를 초과한 몇 프로만 5%만 더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개정된 건 뭐냐면 60%를 전부 처분했고 과점 주주가 아예 아니었을 때는 이때는 요 재차 과점 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만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어야만 다시 재차 과점 주주가 됐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단 한 주라도 갖고 있지 않았다가 다시 50% 초과함으로써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번 개정된 내용의 취지다라고 보시면 됐어요. 요거는 가볍게 의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었던 자의 범위는 단 한 주라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만 다시 과점 주주가 됐을 때 재차 과점 주주에 대한 과세 지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60% 갖고 있다 60% 전부 처분해서 전부 처분해서 지분율이 전혀 없다가 주주가 아예 아닌 거죠. 그러다가 주식을 다시 재취득했을 때에는 이 재차 과점 주주에 대한 과세 지분율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요 1번 재차 과점 주주의 명확화는 뭐 시험에 출제될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의미 정도만 여기에 뭐를 말한다 이러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범위 적용. 자, 요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3개 정도 표시해 놓고요.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자, 우리 부담부 증여.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부담부 증여.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부담부 증여랍니다. 제가 이걸 기본 강의를 할 때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겠답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하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제가 은행에서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이 2억 원인데 이걸 또 안는 조건으로 여러분한테 증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러한 제안에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겠죠. 왜? 5억짜리를 받으니까 거기서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또 안 와도 얼마가 남아요, 여러분? 3억 원이 남죠.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원칙은 뭐냐? 여러분이 인수한 채무에 얼마 인수했죠? 2억을 인수했죠? 제 채무에 수증자 채무의 인수에 2억 원이다 가정합시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갚아야 되는 뭐예요, 여러분? 빚이죠, 빚. 그러니까 요거는 무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거죠. 유상양도. 그러면 여러분이 제 빚을 왜 떠안았죠? 5억짜리를 받는 조건을 2억을 떠안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거를 표현하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제 얼마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정 5억 원. 자, 여러분이 얼마짜리 받는다고요? 5억짜리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 대출금을 또 안았죠, 여러분이. 그러면 대출금이 바로 채무에 2억 원을 채무 인수에 2억 원을 빼면 얼마 남는 거죠, 여러분? 3억 남죠. 여기에 순수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상양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일부 유상과 일부 무상이 동시에 발생합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2억 원은 앞으로 여러분이 제 5억짜리를 받는 조건을 인수한 채무이니까 요거는 유상양도. 따라서 요거는 뭘로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라고 과세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그러면 3억 원은 뭘로 과세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부담부 증여는 유상양도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3억 원 남은 부분은 무상으로서 뭐로 과세한다, 여러분?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여러분 5억 원에서 대출금 2억 원을 인수했으니까 유상비율은 몇 프로죠, 여러분? 5분의 2니까 예, 바로 40%죠. 40%의 유상양도와 5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뺀 3억 원 차지하는 비중 몇 프로죠, 여러분? 60%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5억 원 중에서 40%인 유상은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고 나머지 5억 원에서 2억을 뺀 3억 원의 60%는 뭘로 봐서 무상으로 봐서 이 부분은 뭘로 과세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증여세로 과세하라.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단순 증여일 때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다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됩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단순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하면 당연히 여러분 단순 증여일 때가 세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순 증여일 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편법이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왜 한다고, 여러분?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부담부 증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부담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기 개정된 사항은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바로 예외적으로 누구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자 제가 여러분 이걸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거래 당사자가 누구면 여러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면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표현했죠, 여러분? 제가 왼수 그랬죠. 자 이렇게 왼수지간의 거래를 하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비정상적 거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 우리 세법은 야 무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빚을 떠안는 부담부 증여냐? 아니다.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일 때는 이때는 우리는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로 과세하겠다.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의 올해 2018년도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고 원칙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원칙으로 대답하라는 것은 채무 인색은 유상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로 때리는 거고 나머지 부분, 즉 증여 당시가서 채무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게 바로 뭐죠? 얼마 되는 거죠? 3억 원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요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라. 그러므로 인해서 부담부 증여일 때는 단순 증여보다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런데 이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일 때는 이때는 부담부 증여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 증여로 추정해서 전에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일 때는 이때는 요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증여로 받은 걸로 보아서 전에 전부 바로 증여세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요 부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으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그래서 이때는 전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고 안 하고 단순 증여로 추정해서 뭘로 과세한다? 증여로 본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 개정은 됐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이 중과세 대상에 제외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중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업종에 바로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것을 추가해서 제외 대상으로 하겠다 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하라? 제외하겠다라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가볍게 그냥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역시 휴면 법인의 인수에 따른 과점 주제에 대한 중과세 적용 시점 명확화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무슨 소리가 적혀 있나 그냥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좀 가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은 뭐 여러분 실제 시험에 출제될 만큼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요거 의미는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5번. 그래서 별장입니다. 별장. 별장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대표적인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별장. 그래서 우리 사치성 재산 5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별장, 골프장, 고구라장, 고구선박, 고구주택. 이거 어떻게 외웠죠? 우리 별골, 오선주 이렇게 외웠죠, 여러분. 그러면 이한 별장이 때는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치성 재산일 때는 취득세 표준세에다가 중과 기준세율 2%에 100분의 400인 4배를 곱한 거 그게 바로 뭐였냐? 8%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별장을 취득하면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에다가 8%를 더한 세율로 과세라 그입니다. 이때 이렇게 표준세율에다가 8% 더한 중과세율 대상인 별장에서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제외 대상이 바로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 그래서 농어촌 주택일 때는 별장으로 보겠다 안 보겠다.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입니다. 그럼 별장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하지 않겠다? 중과세하지 않겠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에 크게 조건을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농어촌 주택은 별장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여러분?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외 조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첫째, 농어촌 주택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이면서 건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여야 되고요. 또한 건축물 시가편액이 6,500만 원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재지 조건이 있어갖고요. 소재지 조건을 충족인데 여기 보시면 소재지는 첫째, 이 농어촌 주택은 광역시의 군이라든지 수도권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있어야 되냐?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에 있을 때만 농어촌 지역으로 본다는 걸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뀐 게 바로 뭐냐면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바로 이러한 그 도시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이때 여기 도시지역은 여러분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 관련된 법률이 여러분 예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매매. 그래서 여러분 요건 아마 민법이나 공법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의 매매일 때는 그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때의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이것이 관련 법률이 개정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관련 법률의 개정상을 나타난 것이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 6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 오락장에서 뭐 유흥 적개곤에 대한 범위가 보완됐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가볍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흥 적개곤은 종종과 달리 이제 남자냐 여자냐 구별하지 않고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모두 포함하겠다라는 개념으로 바뀐 거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7번도 여러분 역시 상속주택에 따른 특례세율 적용할 때 1가구 1주택의 범위가 개정됐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가볍게 뭐 하기만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상속을 받았는데 그것이 1가구 1주택이랍니다. 1가구 1주택. 그러면 상속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를 말하냐면 상속 개시 당시에 무슨 상태였는데 무주택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였다가 주택을 하나 상속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 특례세를 적용해서 여러분 표준세에서 2%를 뺀 특례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요 1가구 1주택의 범위가 개정된 건데 그냥 가볍게 확인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8번은 자 그래서 우리 공유물의 분할이 있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일 때는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표준세율 바로 2.3%인데요. 2.3%로 과세를 하지 말고 2%를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프로 과세라는 얘기 여러분 0.3% 과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이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공유물의 분할은 물론이고 합유물의 분할도 특례세율 적용하게 된다. 예전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합유물의 분할은 그냥 2.3%의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2%를 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요 합유물의 분할도 이번 2018년부터는 표준세에서 2%를 뺀 특례세율에 포함하라. 요게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등록면허세 이 개정이 있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등기를 할 때에 소유권 관련 취득 등기는 원칙적으로 취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취득세로 과세를 하고 소유권 관련 취득 등기, 즉 소유권 취득 등기를 제외한 이외의 모든 부동산 등기일 때는 이때는 뭘로 과세하냐? 등록 면허세로 과세를 합니다. 이때에 요 등록 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은 바로 이렇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이러한 취득은 제외됩니다.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이 아니랍니다. 여기 이 등록의 범위에 요게 추가가 된 게 뭐냐면은 바로 요 제척기간,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됐다.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또는 여러분 우리 취득세에서 면세점을 적용합니다. 취득세 면세점. 그래서 취득가액이 얼마면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때는 요 취득세를 과세하지 못할 때는 이때는 등록 면허세에서 과세 대상인 등록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취득을 원유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은 취득세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에서 제외되지만 거기 4가지에 해당할 때는 바로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에 포함하라.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취득세 제척기간이 만료가 돼서 취득세를 과세를 할 수 없거나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라서 취득세 면세점 적용이 돼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을 때는 이때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신 등록이 어떡하라? 포함하라라는 의미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 불가 제척기간의 경과는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이나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은 취득세 과세를 할 수 없으니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어디에? 등록에 포함하라라는 의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번 유상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 우리 소유권 취득 등기는 원래 취득세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취득세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를 과세를 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뭘로 가는 거죠, 여러분? 등록 면허세로 가는 거죠. 등록 면허세. 이때 등록 면허세를 과세할 때에 자, 매매 등으로 부동산을 매매를 취득하면은요.
취득에 관한 등기를 취득세로 과세하지 못하고 이거를 뭘로 과세할 때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이때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4%지만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여기서 2%를 뺀 2%로 바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해서 취득세로 과세를 할 때는 몇 프로를 내야 되는데 4%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걸 4%를 내야 되는데 요거를 취득세 제척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면세점이 적용돼서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라 그러면 등록면허세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럼 등록면허세 낼 때는 취득세 4%에서 2%를 뺀 2%로 등록면허세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부동산이 뭐냐?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다. 그입니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이다. 즉 유상 취득한 주택일 때는 이때는 취득세가 여러분 취득가액에 따라서 6억 이하일 때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그다음에 9억을 초과할 때는 3%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를 적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2%를 뺀 세율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게 되면 아예 마이너스가 나거나 제로가 되거나 간신히 1%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유상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 2%, 3%가 적용 대상이 되는 걸 취득세로 과세할 수 없고 등록면허세로 과세할 때는 이때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해당 요 주택 취득 가액에다가 해당 세율이 6억 이하는 몇 프로? 1%. 그 다음에 6억 초과 9억 이하는 몇 프로? 2%. 9억을 초과 몇 프로? 그러면 3%. 요걸 곱한 거에 대해서 50%를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것이 바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했을 때에 이때 등록면허세는 주택 취득가액에다가 6억 이하일 때는 1% 또는 6억 초과 9억 이하일 때는 2% 또는 9억 초과 때는 3%를 곱한 세율의 몇 프로만을 50%만을 등록면허세로 내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은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0.2% 기타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기타 정책 목적상 분리과세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0.2% 과세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갖고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의 사업용 토지라든지 또는 에너지라든지 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 교통의 기반시설용 토지라든지 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라든지 또는 지역 경제의 발전이나 공익성 정도를 고려해 분리과세를 타당하게 있는 토지로서 이렇게 4개로 구분했다라는 것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13번이 아주 중요한데 자, 재산세 보죠. 자, 12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별표 3개. 자, 재산세는 자, 이때 보통 징수 방법에 징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납부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납부 기한이 언제죠, 여러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죠. 그 다음에 건축물일 때는 바로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일괄 과세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을 2분의 1씩 후려쳐 갖고 2분의 1씩 나눠 갖고 2분의 1은 언제 내고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 내라? 9월달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주택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작년까지는 2017년 10만 원이었다가 10만 원 이하였다가 이번에 개정된 게 20만 원 이하면 이렇게 7월 달과 9월 달 두 번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전액 7월 달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바로 일괄징수 규정입니다. 그래서 요게 개정된 게 뭐냐면 2017년도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이하일 때에는 7월 달과 9월 달 나누지 말고 그냥 7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는 건데 요 기준 금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 개정된 내용이다라는 것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별표 3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주택분 재산세는 7월달과 9월달 2분의 1씩 나눠서 내되 주택분 재산세가 자 올해부터는 얼마에 하면 20만 원 이하면 두 분은 나누지 않고 7월달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그 얘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 자, 재산세로서 여러분 납부할 세액이 500만을 초과하면 500만을 초과하면 재산세를 두 번으로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납부 기간이 작년까지는 45일 이내였다가 이번에 국세와 똑같이 여러분 2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분 재산세가 우리 7월 말까지 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나는 500만을 초과하기 때문에 요때 한번 나중에 한번 나눠서 내겠다. 이때에 작년 2017년까지는 45일이었던 것을 올해 2018년부터 2개월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9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7월 말과 그 다음에 9월 말 이렇게 두 번으로서 나누어 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납 기한이 재산세 분납 기한은 45일 이내가 아니라 2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납 기한은 다 납부 기한 지난 후 몇 월 이내다? 2개월 이내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14번부터는 기타 지방세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요 부분에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안 보셔도 스킵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우리 지방세 개정된 사항 중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다는 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